어게인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긴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짚어보고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투표 당일만 해도 박빙이다,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가 이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여론조사니 언론 보도니. 저희도 시시각각 보면서 속보 상황 기사 작성했습니다만 예상은 정말 다 달랐죠. 다 틀렸습니다. 박빙은 무슨? 너무나도 빨리 결판이 났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웃기는 얘기였죠. 네. 결과적으로.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의 압승이겠죠.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해리스의 우세를 점치거나 네. 최소 경합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압승을 했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언론으로서 대부분 해리스 지지를 대놓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여론과는 유리돼서 네.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기사를 쓰지 않았나. 또 한국 언론들 같은 경우도 그런 미국 주요 언론들을 보면서 미국의 현장 분위기를 좀 오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보면은 히든 해리스다, 백인 여성들이 몰래 해리스를 찍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쵸. 사실은 히든 해리스라는 말은 국내 언론에서만 쓰는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히든 해리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었죠. 샤이 트럼프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는 샤이 트럼프라는 말보다 히든 트럼프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5, 60개 문항을 1시간 가까이 전화통화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농장주 혹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론조사의 함정이네요. 그렇죠. 반영되지 않은 이분들이 사람들. 1시간 동안 통화를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아마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면서 또 이런 결과들이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나. 여론조사도 틀리고 언론 보도도 틀리고 그렇죠. 다 틀렸는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그거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짝 틀리게 됐는데 어쨌거나 보면 이 트럼프의 당선을 또 맞춘 유일한 또 유명한 생물체가 있습니다. 태국인가요? 태국의 귀여운 하나 무댕이가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했더니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대요. 무댕이는 맞췄네요. 무댕이 그러네요. 무당이었나요? 무댕이뿐만 아니고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도 이제 최단거리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을 세웠었대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까지 이 세 군데를 순차적으로 이기면 우리가 최단 시간 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세웠고 그게 결과적으로 맞았는데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 538석이죠, 선거인단이. 그 중에 270석을 먼저 획득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데 이 세 군데를 합하면 51개래요. 미국 기존에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던 데가 219개였고 두 개 합하면 270이 넘어가는, 딱 되네요. 그렇게 넘어가는 딱 전략을 세웠는데 딱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었죠. 그럼 우리가 사실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사실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보면은 저 사람의 이미지,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미지만 이렇게 보고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이번에 해리스의 지지층이라고 생각됐던 라티노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여성표가 많이 분산이 됐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는 민주당 쪽의 그런 정체성 정치라고 불리는데 그런 정체성 정치가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PC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보다는 아마도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부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그러고 보니까 기존에 블루월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 러스트벨트, 그렇죠.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었던. 그쪽도 다 빼앗겼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민자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인데 결국은 미국이 경제 문제라고 하면 이제 GDP라든가 이런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GDP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내 일자리, 이제 내 먹거리의 문제였는데 미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시각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다니는 데마다 그런 이민자들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혐오 발언을 계속 했었고, 오히려 이제 평범한 노동자들, 트럭 운전사들, 그렇죠. 농장주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화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죠. 블루월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경합주 7곳을 트럼프가 전부 가져가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보면은 트럼프의 압도적인 당선. 근데 이번 대선이, 미국 대선이 참 이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뉴스성도 강했고 전 세계 이목을 많이 끌었는데 키워드들이 좀 있잖아요.
뭐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뭐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 유명한 장면, 총 맞을 뻔한 그 사건, 뭐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키워드가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크게 그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은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차세대 리더로서 각광받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최초의 여성 부통령. 네, 맞습니다.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작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리스가 처음에 맡았던 역할은 이민자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 미국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은 해리스가 부통령에 당선된 첫 해 5월 달에 그 불법 이민자 적발된 건수가 아마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내내 지금 정부와 자기는 약간 무관하다 이런 벽을 쌓는 전략으로 인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유권자들은 정부의 실패를 해리스의 실패랑 동일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떨어뜨리고 말할 수가 없죠. 현 부통령인 것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인데 7월 달이었죠.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하다가 그 총에 맞을 뻔했죠. 근데 그러면서 총 맞을 뻔하고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나가면서 손을 번쩍 들고 싸워라! 유명한 사진이죠. 네,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죠. 그러면서 또 미국 유권자들한테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도 2006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 그 지선에서 이제 그 신촌에서 커터칼 테러를 당하셨죠. 네, 그러면서 또 크게 승리를 하셨었고 그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 부산에서 유세 도중에 테러를 당하셨고 역시 또 총선에서 승리하신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보면 이런 선거에서 이 투자자들이 정말 이런 걸 잘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아직도 뭐 간발이니 뭐니 아직 개표 아직 시작되기 전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막 떨어지고 그 다음날 미친 듯이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 불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는 거의 축포를 터뜨렸죠.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이제 친기업적 정책, 법인세 낮추는 그 감세 정책이 아마 그 친기업적 정책으로 인식이 되면서 아마 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테슬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대선에 그 1등 공신이죠. 그 테슬라 CEO 그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매일매일 복권을 뿌렸잖아요. 그분의 그 X의 팔로워가 2억 명이거든요.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 주가도 올라갔고 또 한 가지 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장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은 신흥시장 자금들이 선진시장으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도 강해지는 게 그런 원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든가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과 전면전을 선언할 경우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뭐 투가 된다면 바로 타격이죠.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그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공장을 이제 작년에 많이 지어놨는데 그것들이 보조금을 거기서 또 줄여버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좀 샘나는 거는 옆나라 이웃나라는 또 증시가 멀쩡하더라고요. 엔화도 멀쩡해요. 우리는 환율이 막 1400까지 막 터치하고 막 내려왔다가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시가 되게 좋아요. 작년에 그 밸류업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 증시가 안 그래도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증대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랑 다르게 선진 증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시장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죠. 미국 증시랑 더 커플링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원래 그 후보자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24시간 안에 끝내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뭘지. 트럼프가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부통령에 당선된 JD 벤스가 그 현재 경계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현재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주권을 보장받고 그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잘못인데 우크라이나 이들도 부패가 만연해 있지 않냐.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 양비론을 펴면서 옆 나라가 부패하면 침공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너무 지금 바이든 행정부랑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예, 양비론을 폈어요. 그것을 보면은 아마 지금 협상을 이제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근데 푸시를 많이 하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영토의 20%를 침탈당한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겠죠. 현 경계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죠. 영토 뭐 양보해라라는 얘기. 아무래도 근데 미국에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도 버틸 어쩔 수 방법이 없지 있겠나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한미동맹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지만은 뭐 방위비 얘기 많이 했었고 그렇죠. 주한미군 저기 있으면서 저 부자 나라는 돈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북한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그 협상을 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해 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제 그렇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 취해왔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 지금 북한의 핵은 용인해주면서 ICBM을 없애는 그러니까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을 없애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잘 돼서 규제가 풀려버리면은 그 지금 대북 강경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살짝 애매해지는 측면이 좀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위비 문제인데 지금 방위비가 협상이 지난 4일에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이제 당선된 다음에 아니야 됐어 다시 해 이렇게 억지를 쓰면 어떡할 거냐.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에 9배 늘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9배 받아내겠다 했어요. 지금 13조예요 그것이. 13조를 더 받겠다는데. 13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비 협상이 체결이 됐는데 당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저기도 있네요. 그 주한미군 문제도 있군요. 주한미군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 문제도 주한미군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일기 때.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가치 동맹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파장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